네, 제가 잠시 연역적 그리고 귀납적 교사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혼돈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 것은 The Concept of Sound, 소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레벨 내지는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중등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토픽이 이제 소리인데요. 자, 연역적으로 했을 때 가르치고 싶은 the concept, 이 수업에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sound is made by vibration. 그 사운드는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소리가 이동을 한다. 어떻게 해요? 이게 공기를 매개체로 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 용액을 통해서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고체죠. 물체를 통해서도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역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 컨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해줘야 되겠죠.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런 핸즈온 액티비티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얘기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핸즈온 액티비티 활동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연역적인 수업 방법이 되겠죠. 그럼 귀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귀납적으로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소리가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용액, 그리고 액체죠. 저 용액이라고 했네요.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물질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안 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소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리는 또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래서 이런 활동을 줘가지고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간단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방에 누군가가 있으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누구야 부르면 친구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리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이동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들리는 거고, 사실 빛도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 빛도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옆방에 있는 친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튼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학생들의 그 동기를 유발하고 질문을, 소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가 질문을 주고 이런 액티비티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귀납적 방법, 수업이 되겠죠. 제가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한 걸 하나 여기 들고 왔습니다. 이게 튜닝 포크죠. 튜닝할 때, 음악 튜닝할 때 쓰는 이제 포크인데, 이걸 갖다가 크게 내려치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동이 돼가지고 팍 떨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뭘 느끼냐? 이게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죠.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을 느끼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물들이 있는데 한번 이걸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컵이 이 떨림이 이제 보이죠.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보면 또 물결이 이렇게 파장이 쫙 해서 보여요. 그리고 머그컵에도 한번 대보고, 그리고 여기 넓은 물에다가 대면 이렇게 팍 튀죠. 학생들도 이걸 좋아합니다. 한번 현장에서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걸 내리쳤을 때 손이 울림이 있다. 우리가 we can feel it. 이게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보이잖아요. 진동이.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댔을 때 이게 플라스틱 컵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잖아요. 하는 그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결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했던 이 진동이 이 종이컵에 가서 종이컵을 또 플라스틱 컵을 진동시키고, 이게 또 물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동이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
이 넓은 접시에서 이제 진동이 싹 생겨서 물결 파장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액티비티를 제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재미있죠? 자, 쌀들이 막 튀기는 게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왜 쌀들이 저렇게 막 튀겼을까요? 학생들이 이 액티비티를 되게 좋아해요. 뭐 아까 그 튜닝 포크 그 액티비티도 좋아하지만 쌀들이 왜 막 이렇게 튀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선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관찰한 내용을 적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추론도 해보라고 하는데 아까 그 튜닝 포크 그 활동 그 다음에 그 춤추는 쌀 활동 이런 스테이션에서 했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주어졌던 두 가지의 질문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리는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큰 페이퍼를 주고 거기서 이제 소그룹으로 그 질문 두 개를 적고 자기들 답을 적고 또 그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비던스 그거를 잘 관찰한 내용들을 다 적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나중에 그룹으로 발표도 하게 하면 그게 이제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 수업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연역적, 그 다음에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운드 액티비티를 연역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 다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주면서 재미있게 다 설명을 처음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시리즈 오브 이런 핸즈온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핸즈온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연역적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귀납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생하는지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소리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 그러고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1년의 활동을 다 준비해 두고 구체적인 질문을 이번에는 교사가 제시했지만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찾아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에 탐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답을 찾는데 항상 뭘 중심으로요? evidence based. 그 옆에 관찰한 내용, 즉 본인들의 증거, 그 답에 대한 증거를 다 적도록 해서 evidence based explanation을 만들도록 교사가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게 이제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비디오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보면 사실 지금 귀납적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연역적으로 수업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연역적으로 학생들에게 물론 교사분들이 최대한 잘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내용을 약간 lecture type of style, 연역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가 끝나면 연역적 또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Harvard University, and the Smithsonian Institution. But the part that bothers me the most is that by every indicator that I see, we are not effective in the overall education and learning of our youth. And we are pay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for it. And no one talks about it.
One of the key ways we think is metaphorical or analogical. So, for instance, we might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an abstract idea like love. So what we do subconsciously and automatically is think of love as a journey. And we talk about spinning our wheels, taking a wrong turn, flying high, because that experience in traveling helps us to understand this abstract idea. Science is about making predictions about the world. It's not about explaining. Just because you can explain something doesn't mean that you understand the science. You have to be a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That's the power of science. I think we're teaching knowledge in bits, chunks, fragments. Meaningful understanding means not learning something in a shallow way, like a friend's telephone number. You keep it in your mind long enough to dial it, and then it's gone. How do we know a kid really understands something in science? Well, we try to teach them something, and then we construct our tests so that they do well. So if you have a very difficult idea that may take 2 or 3 years to learn, and you cover it in 2 weeks, you want the kids to do well on the test. So you have to test things that are trivial. All young children know how to learn to construct meaning. That's the way they acquire the language, without any special coaching. But when they get in school, they start learning to memorize, learning to pass tests, rather than learning for understanding. Then the problem begins, and it continues right through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Graduation day at Harvard and MIT. Here's a seed. Okay. Okay? Now hold on to that for a second. Okay. Imagine that I planted that in the ground Okay. and a tree grew. All right? And here is a piece of that tree. Sure. Okay? Now, where did all that stuff come from? So where do plants come from? You look at these beautiful big redwood trees, these great spreading valley oaks, and you know they start from this little tiny seed. It's miraculous. Where does all that weight come from? The mass came from a lot of things, I'd guess. I'd guess from water that it sucked up from the ground. I would guess from minerals that it sucked up from the ground. Water, light, soil. Well, I suppose in terms of raw mass, most of it's probably derived from actual matter in the soil itself. And some of it comes from water, obviously, but a large amount of it comes from the nutrients that the roots absorb from the soil. Now, what would you say to someone who said to you that most of the weight of the tree came from the carbon dioxide in the air? I would say I would have no idea. I'd have to think about that. I would disagree because this same volume of air wouldn't weigh this much unless it was highly compressed. I said that's very disturbing and wonder how that could happen. It's a very strange idea that somehow the air, which they view as nothing, as weightless, as insubstantial, somehow makes a tree, a giant tree that weighs several tons. I mean, that's absolutely incredible. That'd be hard to believe because carbon dioxide is, well, it's a gas, and it doesn't seem intuitive that you could add mass taking in a gas. But that's where it comes from. It takes those carbon molecules and packs them together via chemical reactions so tight that you get this huge mass.
So what does it mean that these Harvard graduates don't understand the fundamental idea of photosynthesis? Well, it's symbolic of the state of the nation. These are the best that we produce. They don't understand it. After all these years of school, who does?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버드, 이게 미국 최고, 세계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인데 물론 그 학생들이 과학 전공, 이제 스템 쪽의 전공 학생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고 뭐 고등학교에서도 탑 1등, 항상 1등한 학생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광합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설명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이 식물들이 이렇게 부피를 자기의 몸을 키워나갔을까? 몸집을 그러니까 물과 그다음에 햇빛, 그다음에 흙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5개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비디오 속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깊은 deep understanding이 아니라 아주 낮은 얇은 understanding의 다양한 그 정보를 갖고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conceptual understanding,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할까라고 했을 때는 물론 연역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끔은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실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결론을 도출하고 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형의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연역적,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을 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연역적인 방법으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교수 학습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에 교사가 설명한 걸 자꾸 메모라이제이션 하려고 하거든요. 암기 위주의 그런 학습 방법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conceptually understanding 하는 거는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 미국 교실에서 수업을 했을 때 이번 단원도 광합성인데요. 수업 전과 전후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찬찬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비디오입니다. 비디오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잠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by examining the way our students are taught, we can uncover some insight to this dilemma. Hold it up so I can see. A little more, yeah. Bob Holden, an experienced science teacher in Melrose, Massachusetts, has agreed to let us watch as he teaches photosynthesis to his 7th grade class. Okay, I see a problem over here. Before the 6-day unit begins, we interview Bob's students to find out what they already know about the subject. 15 pounds. Okay. 10, 15 pounds. If we teach photosynthesis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college, and people don't get it, how do we figure out what the problems are? Well, one of the things that's happened in educational research is that we used to look at huge groups of people and get averages. That's like trying to study a mountain chain by looking at averages. You lose all the peaks and the valleys. So what we do now is to look at an individual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often it helps to look at a bright individual struggling to understand because they're good. You would expect if anyone would do it, they would. One of Bob's best students is John Federico. How much do you think that weighs? Oh, I'd say as much as,
a newborn baby about, 5-6 pounds. Okay. Just as an estimation. What did it need to grow? Number one, usually all plants and animals need water to grow. It's a basic thing of life. No one can live without it. Sunlight, it gives it energy. Soil, minerals from the soil, because that's where the roots can grow out and collect it from. I guess that's about it, basically. John's ideas about what plants are made of are similar to the Harvard and MIT graduates. He mentions water, sunlight, and soil, but not carbon dioxide. We will interview John again after the unit is finished. What is in a leaf as a result of photosynthesis? Food, very good. The focus of the class is on how plants make food. The plants need energy too, right? So where do they get their energy from? From the starch they make. After Bob's introductory lecture, the class divides into teams and begins 3 days of lab experiments. Well, the kids learn when they do something hands-on much more than they do if they're just, reading out of a book or something like that, or just lecturing to them, or even a film. Hands-on is the best. No, I want you to see yourself. Oh, it worked our hypothesis because it wouldn't turn. When the students have finished their lab work, Bob sums up what the experiments were designed to show. Earlier in the year, to bond together the molecules, the atoms. In 6 class periods, the students have completed the required 7th grade photosynthesis curriculum. 1 month later, we interview John again. Bob Holden watches the interview on tape. About a pound lighter, pound and a half. We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how John's ideas about photosynthesis have changed. Yeah, John did very well in my class. He was very open. Fun kid to have in class. The teacher appreciates that because they can kind of read the kid a little bit better as to how he is doing. Can you remind me what you said the air has to do with trees? The air is part of a cycle called photosynthesis. It helps make energy for the trees. Okay, and what is it using from the air? The carbon dioxide, which produces oxygen. So it's mainly using carbon dioxide. Now, you had told me something about a photosynthesis equation. Do you remember it? And if you do, can you write it down for us? Okay. Sunlight, water, plus carbon dioxide produces oxygen, new water, and energy. Now, last time you said to me that the tree was made out of about 60% water and 40% soil minerals. Yeah. What would you say now if I asked you what that tree was mostly made out of? 60% water and 40% of the rest. Definitely. Maybe even more than 60% water. 70, 75% water. John already knew when he walked in the door that sunlight and water and soil were involved in growing plants, and that's what he knew when he walked out the door. And all the minerals and soil and stuff like that. You still got the soil in there. The missing piece, that they take carbon from the air and make them into huge trees, didn't get assimilated. I don't know what happened. I tried to draw it together showing molecules, and we had studied molecules, and yes, there's the starch molecule, and it's turning into sugar, and I thought I made it clear. Alcohol's that way. 10 seconds. Why didn't Bob's teaching get through to John? Perhaps the answer lies in what John already knew when Bob started teaching him.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teacher to know is what their students are thinking, what they come to class with. Unless you know what people's prior ideas are, you have very little chance of ever changing them. You mentioned carbon dioxide and you mentioned oxygen. Do you have any concept of what they are? They are elements that help things grow and move and make food. And do they have any kind of weight, do you think? No. No. You sure? Okay. How come you don't think they have weight?
Because right now, you and me are breathing in oxygen. Mm-hmm. And if it had any weight, then we couldn't breathe it in. John's belief that air doesn't have any weight seems to be blocking his ability to understand the central point of photosynthesis. Yeah, so far that's what it seems like, that it's you learned that equation, but he didn't make the connection with the overall concept. You ready? Okay, I want you to hold that. Our interviewer presents John with some dry ice, frozen carbon dioxide, to see if she can convince him that air does have weight. Yeah, pretty. We do our best to make sense of the world, and some of those ideas work for us and work well over the years. We go into a science class and they tell us this very counterintuitive thing, and they expect us to believe it. Why should I give up my good idea to believe your silly idea? Do you know what dry ice is? No. Here you go. Not like specifically, no. It's ice that's dry, maybe. Does it have weight to it when you hold it? A little bit. Okay. I'll take it back from you. What would you say if I told you that this is carbon dioxide? I'd be very surprised. Why? Well, because it had weight. It's frozen carbon dioxide. And now, what do you think's happening to it? It's giving off some sort of smoky substance. It might be melting. If it was an ice cube,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be left? Oh, after a while, water, a puddle. Okay. It's not water. It's made of carbon dioxide. So, you got any clues what might be left now when it melts away? Like, just carbon dioxide molecules. I hope I didn't ruin him by teaching him facts. This kid is a good thinker. What would you say about air not weighing anything? I say, in some cases I might be right, but in some cases I might be wrong. You're hedging your bets. Why would you maybe be right and maybe be wrong at the same time? Well, if it's not in that solid substance, it's in a gas substance. So when it's in gas substance, you can't feel it. But when it's in a solid substance, you can. Just one missing piece, like not understanding that gases have weight and that air has different parts that can come and go from that air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limits an individual's thinking in so many different areas. Like, ready? All that smoke, all that carbon dioxide, if you, like, touched it or tried to pick it up, there would be nothing. Oxygen. One of the things we're starting to discover is that many students can give the right answer, but when you ask them why, the way they got to the right answer is more often than not wrong. It worked in this case to get the right answer, and if that's all that matters, okay. But what it reflects is a lack of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dea. And that is the Achilles heel. That is our weakness, this focus on right answers. John is a bright boy, and he obviously is very creative, and he thinks, and he didn't get it. We try to teach probably 10 times more what kids can actually learn in a science classroom. Which we did earlier in the year. And that means taking in huge amounts of information at one time, which the best strategy is memorization. They know how to cram. You hear them talking about it. They memorize for a test. They want to know exactly what kind of questions you're going to ask so they can be ready to answer them. It's a very shallow, unproductive kind of learning. And that's what our brightest students do best, because that's where the payoff is. But at the end of this 20-year process, what do they have to show for it? Very little knowledge. 어떻게 비디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밌었어요? 그 학생 재밌죠? 어쨌든 간에 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학생이 5개념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5개념이란 잘못된 과학적인 신념, 개념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핸즈온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실험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뒤에 인터뷰를 했더니만 학생의 생각은 처음의 생각, 5개념은 바뀌지 않고 대신 학생이 새로운 정보를 이제 입력을 했죠. 광합성의 그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들어가면 글루코스를 만든다라는 건 정확히 외우고 있는데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흙, 물, 그다음에 햇빛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흙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5개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 답은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의 방법은 뭐였냐 그러면 introductory lesson을 했어요. 한마디로 개념을 오버롤 다 설명을 하고 학생들을 실험실로 데려가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광합성에 대해서 다시 또 처음에 배웠던 개념을 컨퍼밍 하는 랩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맹점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해요. 선생님이 개념을 얘기했고 선생님이 세팅한 실험실에서 그 주제를 갖고 본인들이 막 따라하죠. 뭐 하는 것 자체는 재밌긴 하는데 인지적으로는 많은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귀납적으로도 우리가 해봐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질문도 한번 만들어보고 선생님이 질문도 한번 줘보고 실험을 하면서 했을 때는 훨씬 더 인지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5개념이 뭔지를 한번 또 자기가 얘기도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역적 귀납적 교사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연역적인 방법의 한 스트래티지, 교사학습 전략, 마들링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귀납적 교사학습 방법으로서 5E 러닝 사이클 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